자, 세 번째 챕터 질량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 분석법입니다. 물질이 이온화되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물질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질량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물질의 원소 조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복잡한 혼합물의 정량 및 정성에 대한 정보 알 수 있습니다. 고체 표면의 구조와 조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시료에 존재하는 원소의 동위 원소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학 분광법보다 스펙트럼이 간단해서 자주 사용하고 검출 한계가 1000배 정도 좋습니다. 그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보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 시료는 전자 충격에 의해 전자를 잃고 이렇게 분자 이온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석물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스펙트럼의 토막 무늬를 이용해 화합물의 분자량, 분자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분자 이온 봉우리를 확인하고 이 분자량이 결정이 되면은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질량 분석법 이론의 질량대 전압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대 전압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온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그 이온의 전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질량대 전압비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질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러한 이온이 있다고 했을 때 질량대 전압비를 계산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이가의 형태의 이온 상태이고요. 탄소가 질량이 12인 탄소가 1개, 그리고 질량이 1인 수소가 4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질량이 나와 있고 12인 탄소와 1인 수소를 각각 개수만큼 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자량이 나오게 되죠. 이 질량이라고 해야겠죠. 이 질량을 전압비가 2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질량대 전압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능 또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야겠죠. 23년 2회 55번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해능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아래에 있는 개념 잡기랑 비슷한 문제인데 다른 이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 2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만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능을 R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두 봉우리 사이의 질량차를 이렇게 델타 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우리의 질량을 M으로 둬서 분리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공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온과 이러한 이온을 분리하려면 분리능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 두 봉우리 사이의 질량차를 먼저 구해야 하겠죠. 각각의 그 질량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질량차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봉우리 질량을 질량차로 나눠주면은 분리능인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질량 분석 스펙트럼에서 원자 스펙트럼 해석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로축은 상대 빈도수고요. 가로축은 질량대 전압비입니다. 기준 봉우리라는 것은 질량 스펙트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160이 상대 빈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봉우리를 기본적으로 100%라고 놓고 나머지의 봉우리들을 이 기준 봉우리에 대한 상대적 존재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조각이온이라는 것은 결합이 절단된 구조를 말합니다. 만약에 가상의 분자가 A, B, C, D라는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B, C, D-라는 이온은 딸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절단된 구조를 딸이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조각 이온의 수가 달라지는데요. 전압의 세기가 만약에 커진다면은 그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조각 이온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핵심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로 인해 분자 이온보다 질량수가 큰 N 플러스 1의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23년 최근에 4회 55번 문제로 질량분석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과 분자가 충돌하면 분자 이온보다 질량수가 큰 봉우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방금 했던 핵심 키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위원소 봉우리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등으로 동위원소의 존재비에 따라 봉우리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9와 81 같은 경우는 상대 빈도수가 다 20% 이하의 봉우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58, 160, 162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게 이 앞에 있는 20%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8, 160, 162는 일단 큰 봉우리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브롬 분자가 전자충격에 의해서 분자 이온을 형성한다면은 160이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158, 그 다음에 162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158과 162는 160의 절반 정도인 거의 50% 정도에 가깝죠. 그래서 160보다 절반 정도씩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큰 봉우리가 발생하는, 즉 질량이 더 큰 것을 말하고 거의 반절씩 되는 이 앞에 부분은 작은 봉우리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이 79와 81 같은 경우는 BR에 대한 동위원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합이 끊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79의 BR과 81의 BR의 원자량을 가지는 동위원소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거의 똑같아 보이죠? 거의 똑같은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 BR 원자 같은 경우는 79와 81의 원자량을 가지는 동위원소가 거의 50대 50,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50대 50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평균값인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BR2에 대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BR2, 브롬 분자에 대한 분자량이겠죠. 분자량은 지금 보면은 이 158 같은 경우는 79의 BR과 79의 BR이 더해졌을 때 158이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되고 160인 경우에는 79의 BR과 81의 BR 분자가 결합된 상태의 분자량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2는 어떨까요? 81의 BR과 81의 BR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분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BR2에 대한 분자를 봤을 때 25대 50대 25의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을 약 160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2Cl2에 대한 분자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49가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준 전국으로 해서 그 상대 빈도를 100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큰 숫자가 몇이죠? 84가 되겠네요. 지금 이 CH2Cl2 질량 스펙트럼을 보면 49에서 기준 봉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보통 전자충격법은 높은 전류로 인해서 토막내기 과정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막된 이 이온에서 기준 봉우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자 이온 봉우리라는 것은 중성 분자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미지시료의 분자량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대 전압비가 지금 49인 이것은 자, 염소 원자량인 CL을 그 원자량을
35라고 이제 소수점 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CH2Cl2의 질량은 84가 되고요. CH2Cl의 질량은 49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12 더하기 2 더하기 35 더하기 35 해서 84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12 더하기 2 더하기 35 해서 49가 되는지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대 전압비가 49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CH2Cl이 질량이 49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자 했던 CH2Cl2에서 염소 원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이러한 조각이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온 상태여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질량 대 전압비가 84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CH2Cl2 자체의 질량이 84였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CH2Cl2 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는 질량이 극히 작아서 미미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질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H2Cl2의 분자량이 84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자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소 규칙이 있는데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항상 짝수의 분자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짝수계의 질소를 가진 화합물은 짝수 분자량을 가지고 홀수계의 질소를 가진 분자량은 홀수의 분자량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조각이온은 홀수의 분자량을 가지고 중성 분자가 떨어진 조각이온은 짝수의 분자량을 가집니다. 질소를 포함한 조각이온은 짝수의 분자량을 갖는다. 이러한 질소 규칙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질량 분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량 분석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 이중 초점 질량 분석기, 비행시간형 질량 분석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질량 분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량 분석기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시료 도입 장치로부터 시료를 도입시켜서 시료를 이온화하는 이온화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 대 전압비에 따라 이온을 분류하는 질량 분석기로 들어가게 되고 검출기를 통해서 질량 스펙트럼을 얻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도입 장치는 적은 양의 시료를 질량 분석기로 보내서 기체 이온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액체나 고체의 시료는 기화 장치가 필요하고 진공의 손실을 최소로 해서 시료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입 장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탐침 도입 장치라는 것이 아래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온화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온화 장치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온화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아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온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명칭과 이온화 장비를 같이 묶어가지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온화 장치라고 하는 것은 시료 물질을 질량 분석기에 맞게 이온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기체상 이온화 장치가 있고 탈착식 이온화 장치가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기체상에서는 전자충격, 화학적 이온화, 장이온화 장치가 있고 탈착식에는 장탈차, 매트리스 지원, 레이저 탈차, 전자분무, 빠른 원자 충격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온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체상 이온화 장치입니다. 시료를 기체로 만든 후에 이온화하는 방법을 기체상 이온화 장치라고 하고 열에 안전한 화합물, 분자량이 작은 물질에 사용이 됩니다. 보통 비이별성 물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전자충격 이온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충격 이온화라는 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모두 다 여기 있는 내용 한 번 이상씩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충격 이온화라는 것은 충분한 온도에서 시료 분자는 증기를 만들고 그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빔에 의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높은 전류로 인해 토막내기 과정이 잘 일어나고 많은 봉우리가 생겨서 분석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막내기 과정으로 인해 토막내지 않은 분자이온 봉우리가 없어져서 분자량을 알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적 이온화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이온화법은 기체 상태의 씨앗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온화로 생긴 양이온들과 시료 분자의 충돌에 의해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원소를 가진 분석물의 경우에는 음이온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장이온화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막내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스펙트럼이 전자충격 이온화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참고사항 보시면은 질량 분석기 이온화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더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충격 이온화 방법과 화학 이온화 방법, 그리고 전자충격 이온화 방법의 단점까지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읽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탈착식 이온화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고체나 액체 상태의 시료가 직접 기체 상태의 이온화가 되는 방법을 탈착식 이온화 장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증기화되기는 어렵고 열적으로도 조금 불안정하며 고분자량의 시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탈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방출 침해 시료 용액을 표면에 입히고 전극에 높은 전압을 걸어서 이온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열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트리스 지원 레이저 탈착 이온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이 큰 극성 생화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질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와 매트리스 물질을 섞어서 질량 분석기의 금속 탐진 표면에서 이온화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분무 이온화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의 폴리펩타이드나 프로테인과 같은 생화학 물질과 무기화합물, 합성 고분자 물질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크고 열적으로 불완전한 생화학 분자가 거의 토막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빠른 원자충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성의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이온화할 때 빠른 원자충격법을 사용합니다. 액체 매트리스의 분석 시료에 고에너지의 제논이나 아르곤 같은 원자로 충격해서 이온화시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량 분석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관은 광학 분광장치의 회절발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부분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23년 2회 50번인데요. 분광 광도계의 단색화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 장치가 아닌 것은 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오답으로 광학 다중 채널 분석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번 나중에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장 부채꼴 분석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기체 시료가 연구자석을 통해서 원형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질량대 전압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출구 슬릿을 통과한 이온은 이온 수집 전극에서 이온 전류를 발생시키고 검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데 지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석 또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온화 장치에서 나온 이온쌀이 60도, 90도, 180도 등의 원형 통로를 지나가게 하여 질량대 전압비로 분리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자기장 부채꼴 분석기에서 원자의 질량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간혹 과거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량분의 원자량은 2V 분의 가속전이죠. 가속전이분의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이 있고 곡면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이온수가 있습니다. 이온수는 이제 상수로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식을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중 초점 분석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량대 전압비를 가진 이온들이나 방향 분포가 다른 이온 다발이 이온화 장치로부터 나와 자기장을 떠날 때 방향 분포가 모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이중 초점 분석관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는 사중극자 질량 분석관입니다. 이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요. 사중극자를 통해서 질량 분석을 하는 그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사중극자 질량 분석관은 여러 가지 질량대 전압비를 갖는 이온을 분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고진공 속에서 가속된 이온을 직류 전압과 RF 전압을 일정 속도로 함께 증가시켜 주면서 금속 막대 통로를 통과하도록 하여 분리합니다. 4개의 원통형 금속 막대가 전극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짧은 주사 시간이 특징이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에 이용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행시간 질량 분석관입니다. 전자의 짧은 펄스와 2차 이온 또는 레이저 광자의 주기적 충격에 의해서 양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이온들은 전자기장 펄스에 의해 가속되며 가벼운 이온이 무거운 이온보다 먼저 검출기에 도달이 되고 기기가 단순하고 이온화 발생 장치를 설치하기 쉬우며 넓은 영역의 질량 범위를 갖는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분리능, 재현성, 질량 정보 등의 면에서는 자기장 질량 분석기 또는 사중자 질량 분석기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온 포착 분석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생성된 기체 상태의 음이온이나 양이온을 한동안 잡아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검출기입니다. 검출기에는 전자증배관과 패러데이 컵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량 분석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석 장치들과 질량 분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질량 분석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ICP라고 하는 유도성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의 90% 이상의 원소를 정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검출 한계가 낮고 선택성이 높고 정밀도와 정확도가 매우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CP의 토치는 시료의 원자화와 이온원의 기능을 하고 분해능이 높은 질량 분석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분광학적 방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분광학적 방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중핵 방해에 대해서 동중핵 화학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위원소의 질량이 같은 두 가지 원소를 우리가 동중핵 화학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자번호 40번의 아르곤 이온은 40번의 칼슘 이온과 봉우리가 겹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수가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23년 사회 59번에 아르곤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은 원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의 아르곤 양이온 1가의 아르곤 이온은 1가 양이온의 질량수 40인 칼슘과 동중의 방해를 받습니다. 질량수 40인 양이온 1가의 아르곤 분자는 80번인 양이온 1가의 세륨과 다원자 이온의 방해를 받습니다. 양이온 1가의 56번의 질량수를 가진 아르곤이죠. 아르곤 산화물은 양이온 1가의 질량수 56인 철과 산화물에 의한 방해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옆에 필기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은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원자 이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물과 수산화물 화학종의 방해가 있고요. 매트릭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효과는 높은 농도에 의해 신호가 증가하지만 분석물의 신호는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묽은 용액을 사용하고 시료주의법을 변화시키고 방해 화학종을 분리하거나 내부 표준물 사용 등으로 매트릭스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23년 사회 44번에서 매트릭스 효과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09년 2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 방전에 대한 질량 분석법이 있고요. 원소 표면 분석이 있습니다. 이 원소 표면 분석은 표면 분석 단원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자 질량 분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는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질량 분석기인 GCMS, LCMS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GCMS 같은 경우는 복잡한 유기물과 생화학 혼합물을 분석한다는 거, 그리고 LCMS는 비휘발성 성분을 포함한 시료를 분석한다는 거, 각각 어떤 성분을 분석하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관 전기이동법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 DNA 등 생화학 고분자를 분석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탄텀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MSM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속의 극미량 성분과 중합체 서열, 약품의 대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의 성분을 정량 및 정성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MSMS의 장점은 감도가 높고 분석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기의 값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분석 장치들과 질량 분석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